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윤동주 작품의 해석법에 대해서 해볼 텐데, 갑자기 왜 윤동주의 작품 해석법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를 공부함에 있어서 각 작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작가의 경향이나 특성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해당 작가의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 내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능에서 보면은 우리가 작가는 이름을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작품이 우리가 모르는 작품이 나와서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작가의 경우에는 윤동주도 그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작가의 경우에는 작품이 무슨 작품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작품이 나오면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가를 공부해서 그 작가의 어떠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작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지금 제가 시 작품 6개를 일정 부분을 따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6개의 작품들이 어떠한 공통점 혹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어떻습니까? 우뚝 남아선다고 했고요. 불탄다고 했고, 그래서 꽃피진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의 어미, 되게 강한 어조가 드러나 있죠. 그 다음 보면은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역이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자, 화자가 가난한 노래 씨를 직접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쵸? 가난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뭔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에도 그렇고. 자, 그 다음.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자, 서리빨 칼날진. 자, 고원이고요. 그곳이 서리빨이 칼날진 곳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되게 힘들고 힘든 상황이죠. 그쵸? 이 세 개가 그렇게 해서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은 산에는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이 피는 봄입니다. 그렇죠? 되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네요. 자, 그 다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자, 꽃을 가시는 길에 뿌린다고 했습니다. 위에랑 똑같이 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님의 노래가 제 가슴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요거 세 개는 되게 봄과 관련돼서 따뜻하고 또 화자의 감성에 젖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6개의 제가 시를 올려놨는데 위에 있는 세 개와 밑에 있는 세 개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위에 있는 세 개의 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작가 이육사의 작품이고요. 밑에 있는 세 개의 시는 김소월의 작품입니다. 즉, 작가의 경향을 학습하면 해당 작가의 작품에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능시험 현대시 작품 출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통 익숙한 작가의 작품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트 문제 1번 문제는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익숙한 작가의 작품을 쉽게 공략해서 익숙하지 않은 작품의 해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 작품이 나오고 지문에 나 작품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작가와 작품이 있는데 물론 작가와 작품을 다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데 작가는 알고 있지만 작품이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가의 경향을 공부해서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가를 바탕으로 나를 해석하는 건데 이 나에서도 작가와 작품이 모두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작가는 알지만 작품이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쉽게 나 작품도 독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현대시를 공부할 때 작가의 경향, 잘 나오는 작가의 경향을 학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윤동주 작품의 해석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윤동주 작품 해석법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질문해 볼 거는 윤동주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윤동주의 삶에 대한 건데, 뭐 만주에서 태어나고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었고요. 뭐 저항 시인이었고 일찍 일본 감옥에서 죽었고요. 그쵸? 일본으로 유학도 갔고요.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영화 동주라는 영화도 나왔죠. 거기 보면 이제 윤동주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영화를 봤다고 해서 우리가 윤동주 작품이 나왔을 때 풀 수 있을까요? 자, 작가의 삶을 아는 것과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의 삶을 정말 많이 안다고 해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윤동주 작품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윤동주 작품의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자, 부끄러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입니다. 윤동주 작품에서는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나와요. 이 내면적 자아를 다른 말로 바꾸면 현실적 자아와 반대되는 이상적 자아라고도 하는데 당신은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에서 그 일제시대에 쉽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하며 그 다음에 시만 짓고 있고 그렇죠? 다른 독립투사들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현실적 자아가 나오고요. 작품에. 그 다음에 화자의 마음속에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내면적 자아, 이성적 자아,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품 안에서는 이 두 자아가 대립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현실은 내가 소극적으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화자는 최종적으로 부끄러움의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요게 윤동주 씨의 핵심이자 주제입니다. 자, 실제 그런지 한번 대표 작품들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꼭 필기하고 기억해야 될 윤동주 작품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자,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강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일주는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상황이 쭉 나온 거고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요 나 현실적 자아가 나왔고요. 내가 침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현실적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뭐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자의 정서는 부끄러움이에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럽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어둠을 내몰고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미래에 등불을 밝혀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답니다. 그쵸? 이 나가 앞에 있는 나랑 같은 나일까요? 자,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밉니다. 자, 나가 두 개 등장했죠. 그쵸? 그러면 요 나와 요 나는 같은 나다, 다른 나다? 다른 나겠죠? 앞에 나가 침전하는 현실적 자아면 뒤에 나는 나의 내면 속에 있는 내면적 혹은 이상적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했으니까는 나와 나가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홀로 침전하는 나와 그 다음에 최후의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가 존재하고요. 두 나가 서로
악수를 하고 있으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작품 갑니다. 윤동주의 길입니다. 자, 볼게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자, 화자는 여기 이제 길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자, 길 옆에 이렇게 돌담이 이렇게 있어요.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자, 담에 쇠문도 있고요.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 화자의 정서,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자, 그 다음.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나는 분명히 담 안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담 저쪽에 내가 있어요. 담 저쪽에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자, 이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담을 지금 안쪽을 굳게 닫힌 쇠문 안에 담을 걷고 있는 나는 현실의 나고요. 그 다음에 담 저쪽에 있는 나는 바로 이상적인 내면의 나가 되고요. 내가 지금 하는 건 뭐야? 담 저쪽에 있는 잃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앞에 나왔던 이 장면 설명했던 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 갑니다.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자, 고향에 돌아온 날밤에 내 백골이, 백골 뭘지 알죠? 뼈,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화자인 나가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백골이 들어왔어요. 자, 백골. 자, 이렇게 백골이 들어와서 한 방에 이렇게 누운 거예요. 똑같이.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나는 들여다보며 눈물 지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그쵸? 누가 있어요? 나가 있고요. 백골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백골인지 아름다운 혼인지 이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백골을 보면서. 자, 그 다음.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가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백골 몰래 어디를 가자고요? 또 다른 고향에 가자고 했어요. 그렇죠? 백골 몰래 가고 백골이 풍화작용해서 날린다는 거는 백골 자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쵸? 현실의 나를 말하는 거겠고 여기 있는 나는, 내가 가려고 있는 나는 뭐 하는 거다? 이 백골과 대립돼서 이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미래의 이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작품 안에서 나가 두 번 나오면서 자 사이에 대립을 하면서 화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설명했던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란 말이 직접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요 시 자체를 통해서 충분히 부끄러움의 감정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윤동주의 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면 윤동주 작품이 좀 어렵잖아요. 작품을 처음 보면 어려운데 경향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렇게 작품 해석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다른 작가도 공부해보고, 제가 이제 모든 작가를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작가의 경향을 파악해보고 작품을 해석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